뭘 얻게 되고 또 그걸 잘못하면 어떤 손실을 입게 되 피해를 입게 되는가는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토론을 할 건데 이 토론 입장에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러다 보면 도대체 들으시는 분은 어쩌자는 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청와대에서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자 그러면 또 하는 방향으로 막 그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탈원전만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학자적 견해로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도 큰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한 상태여서 또 일방적으로 이미 진행되어서 큰 우려가 있습니다. 부디 이 리디나미네이션이 갑자기 발제되고 갑자기 추진되는 일을 일어나지 않기를 경제학자로서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기재부에서 발제해서도 해봤자 혼란만 일으킬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제가 두 번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자로서 화폐 기능하면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로 쓰이고 가치의 단위로 쓰이고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쓰이는데 교환의 매개가 가장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제가 어떤 물건을 갖고자 하고 제가 팔고자 하는 물건이 다른 게 있는데 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가 갖고자 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이 제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사가려고 하고 거꾸로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중적 수요 일치, 더블 코인시던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가 구축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다른 문제지만 비트코인에서 왜 비트코인이 그렇게 복잡해지냐? 결국 사회적인 신뢰가 없는 상태고 그게 신뢰를 받아야 되는 화폐는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환의 매개 기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가치의 단위 기능이 있습니다. 일리더블 카운트.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디노미네이션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이 세분화 가능성이 화폐의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즉 작은 단위를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이 거래 시에 큰 거는 여러분들 이미 말씀 많이 하셨지만 공을 여러 개 붙이는 약간의 불편함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거는 띄어내면서 어떤 쪽인가가 이익을 보고 어떤 쪽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치의 단위로 쓰이는 화폐로서는 세분화 가능성, 펀저빌리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내구성이 요구가 됩니다. 저희들이 돈을 잘 묻어두었는데 그게 1년 후에 보니까 한 반은 없어졌더라 그러면 하고 싶지가 않겠죠.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능이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화폐 개혁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나라에서 지금 공이 많다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원죄는 사실 저희 나라에 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달러를 보시면은 달러가 있고 센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나라 돈이 사실은 10배 정도 지금 한 5, 60년 동안에 화폐 개혁 이후에 원래 100원을 1달러로 해가지고 개혁을 했었는데 한 10배 올라간 겁니다. 인플레이션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단지 처음부터 우리 화폐가 조금 전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공이 많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해외에서 그 화폐 개혁을 한 사례를 보시면 사실 인플레의 위험이 앞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인플레가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공짜가 너무 빨리 붙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거를 화폐 개혁이라고 했고 그래서 사실은 커팅 제로스, 영 없애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볼 때 사실은 뭐 이걸 영을 없애건 붙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앙은행이나 행정부가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박상 전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세에 떼는 것뿐이다. 이런 화폐 단위 변경이 목적임을 명확하게 밝힌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보다 더 논의의 초점이 분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 역시도 우선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려를 많이 낳고 있는 것은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수리 문제 이런 것에서 생길 수 있는 물가 상승이죠. 이것은 실제로 유로화의 출범 당시에 유럽 안에서도 일부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압력이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전년 대비 0%대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6%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박승 전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로존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러한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오른도가 0.3%포인트 정도로 한다면 여전히 1%에 미치지 못하죠. 한국은행의 이러한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입니다. 그 절반에도 지금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가 움직임은 어쩌면 지금 이것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거나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TM기도 바꿔야 되고 새로운 화폐도 찍어야 되고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어떤 주체의 비용은 반도체에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수익이죠. 매출이 생기고 투자가 생기고 고용이 생길 겁니다. 즉 경기 부진 상황에 빠져 있는 점점 그쪽으로 마음에 드시건 또 마음에 안 드시건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준비하셨다가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혁의 동인들이 지금까지 국가안전 대회 이런 것들 지금 쭉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가 정치적 동기가 들어간 건 다 망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뺄 것인가가 사실 우리 이 토론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분들 계속 얘기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다음 장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앞으로 두 번은 필연적으로 화폐 개혁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말씀하신데 우리 커피 얘기하는데 5.0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5,000원짜리, 5,200원, 5.200원이다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까지가 다 우리가 분석의 끝이 아니라 5.2로 된다면 여러분 뭘로 지급을 하세요? 카드 긁어요. 돈 안 내요. 환전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요새 환전해요? 나가서 카드 긁지. 현금 없는 사회로 오는 그런 지금 문턱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화폐 개혁, 화폐 단위 변경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폐 단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의 적기가 아니고 준비를 해서 앞으로 두 번 우리나라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거 설명드리려고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화폐 개혁 우리나라가 뭐 최근에 한 거 전백전 여러분 그다음에 화폐 정리사업 한국전쟁 군사전 그런데 이 아시겠지만 다 정치적인 동기를 가졌던 것들은 다 망했습니다. 특히 화폐전 일본에 의해서 주권 상실했죠. 단백전 흥선 대원군이어서 자기 체제가 위기까지 왔죠. 군사정부에서 지하자금하고 뭐 양성학 뭐 심지어는 또 화교자본의 그 어떤 부상을 막는 그런 순수치 않은 순수 경제학 그리고 화폐 논리적인 것들이 아닌 다음에는 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안 됐어요. 심지어 세종대왕이 대항했던 저화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화폐는 화폐의 순수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화폐가 쓰는 지금 전체 분위기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거. 자,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한번 했습니다. 나온 걸 보시면 뭐 어떤 표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뭐 여기 표가 아주 우수한데 자,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빅데이터에서는 뜬금없답니다. 뜬금없다. 왜 지금 나오느냐? 그럼 시기상조냐는 말이 두 번째로 말하고요. 세 번째가 달러 사야 되느냐? 그 다음에 괴담들이 네 번째, 그 다음에 그래서 국가상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얘기들이 진짜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괴담 나왔는데 뭐 북한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진짜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물가 인상 원인은 외국 뭐 바설이 뭐 그다음에 0.9, 5.0 혼돈되는 그 정도로 우리가 무식한 국민들이 아니다. 그냥 추가적 비용만 더 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 이제 편입 분사했는데 이건 아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추정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모르고요. 자, 지하경제 해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하경제는요, 자료들 저희 연구원은 다 있으신데요, 2%부터 45%까지 있습니다. 수치 하나 바꾸는 데에 서 지하경제 규모가 다르고요. 하나 확실한 것은 지하경제라고 하는 지하경제에 쌓인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화폐는 6%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자산으로 갖고 있고 딴 걸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경제도 이 뭐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숫자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거고요. 그런데 8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무슨 세상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다음으로 합시다. 인도는 우리 홍준호 팀장이 더 자세히 할 겁니다. 다음에 두 개가 있답니다. 이것에 대비하는 거고요. 뭐냐면 남북 통일되면 우리가 양국 이체제로 가더라도 결국은 종국에는 단일화 뺐어야 돼요. 그러면 화폐 개혁해야 돼요. 그 논의부터 시작을 하자. 그 다음에 가상화폐 협동은 이제 글로벌 화폐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화폐의 분위기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돼야지. 지금 이 화폐 개혁을 단위 변경해서 좋고 나쁘니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주변을 통해서 날씨가 변하는 게 아니라 기후가 변하거든요. 스타벅스가 5.0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돈으로 안 주고 카드로 걷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한 화폐 개혁이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회사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 사견이고요. 한국치자들도 공식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달 전쯤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 쪽에서 논의가 많아서 저도 이제 리포트를 한번 썼고요. 이제 그 인연으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위를 변경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지하경제 양평화까지 이제 붙여지니까 굉장히 거창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뭐 그 고기를 그 한 근으로 하다가 이제 1kg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단순하게 거래 단위를 바꾸는 건데, 이제 논의가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복잡하게 되면서 논의가 이제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한 부분에 전 박승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한국 돈 자체가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거거든요. 이제 좀 후지다, 우리나라 돈이 약간 좀 후져서 이걸 좀 선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선진화의 단계로서 이 거래 단위를 좀 낮추면 거래 이제 편의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이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미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 거래 단위 변경은 실제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걸 이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짜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계속 짜장면이라고 그러는데 방송에서는 자장면이라고 해서 이게 개그의 소재도 됐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2015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짜장면이 이제 표준화가 됐듯이 아마 이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변경을 시작하지 않으면 원화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 상당히 이제 낮아지는 그런 부작용도 장기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관련해가지고 화폐 단위 이제 변경을 했을 경우에 우수리 문제로 인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2002년에 유로화가 이제 도입되고 나서 한 9달 정도, 아까 이제 이인호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가 상승이 살짝 있었습니다. 근데 뭐 매니코스트라고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물가가 이제 오르는 것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화폐 단위를 변경해서 물가가 이제 올랐다라기보다도 유로가 이제 도입될 것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물가를 이제 올리지 않고 있다가 유로가 이제 도입되면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올려서 마치 그것이 이제 유로화가 도입되고 나서 마치 물가가 오른 것처럼 보였던 그런 현상이었다라는 분석도 뒤따랐었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화폐 단위를 변경하고 나서는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관측됐었지 물가가 급등한다라든지 물가가 불안했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행했었던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작스럽게 2016년 11월 달에 단행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인도의 주가라든지 그다음에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회복이 됐었고요. 그래서 화폐 단위 변경이 가지고 오는 부정적인 효과라기보다도 긍정적인 효과는 훨씬 더 이제 많다라는 것이 각국 사례에서 이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추진을 할 때 공감대라든지 이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은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이 있고 베네수엘라 같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화폐 단위를 이제 변경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좀 이 화폐 단위 변경 자체가 실패하는 사례도 좀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 단위는 변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화폐 개혁하지? 저가 잘 살았는데. 두 번째, 트라우마를 굳이 건들 필요가 있는가? 전 은행 PB들한테 세미나를 참 많이 다니는데 최근 2달 사이에 단 한 번도 화폐 개혁 이야기 질문을 안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액션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 이 말씀드리며 마감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다. 수치 공 3개 떼는 건데 왜 늘 걱정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죠. 쉽게. 자, 여러분 8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8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1000대 1로 화폐 단위 기업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80만 원. 그럼 좀 살만하겠죠? 매체 하면 사볼만도 할 것이고 또 자동차 지금 4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이제 4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4,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4,500만 원으로 가격을 올리면 지금 단위에서는 많이 올렸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제 단위가 조정되고 나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올린 것에 의한 아까 박승 총재님께서 가격을 이중으로 이렇게 법제적으로 시키면 된다 하셨는데 일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그 가격 2개를 들고 다니면서 조금만 더 실수로 못 지키면 형벌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뭔가를 부여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혹시 과잉 금지의 원칙을 말하지 않습니까?